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테크 포럼, 첫 번째 재테크 포럼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월요일 날 그 부포럼을 시작했는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그 재테크 포럼, 그러니까 재테크 쪽이나 아니면 경제 쪽 관련된 좀 유명 저서의 저자분들 모시고, 꼭 책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뷰포인트를 좀 짧지만 좀 진하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포럼의 그 첫 번째 발표자로 SC제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팀장님이신 고득선 팀장님 모시고 오늘 1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팀장님,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팀장님께서 30대 중반에. 네네. 늙지 않으신 나이에 이런 노후 30년이라는 책을 지금 매주 노란색 표지 있는. 네네. 저거를 기획하고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전혀 노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 어떻게 이런 책을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네. 제가 30대 중반이면 한 4년 전인데요. 4년 전에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노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여기 제 저자 거기 써 있는 거 보시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라고 써 있는데 네. 제가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 회계사를 주로 하던 사람이라서 노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세금책을 주로 썼어요. 세금책을 네. 쓰고 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네. 뭐 몇 권 팔렸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출판사에 네네. 한 6,000권, 7,000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6,000권, 7,000권만 팔린 게 베스트셀러냐고 물어보니까, 네. 한 10만 권 팔려야지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왜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세금책은 한 10,000권 정도까지만 나가면은 많이 팔리는 거다. 전문서적이니까. 네, 독자층이 별로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저도 한번 10만 권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내 글재주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출판 사장님께서 글재주는 있다. 네. 한번 써보면 괜찮겠지만 네네. 세금이나 회계의 영역 속에 갇혀 계시다면 네. 절대로 10만 권 돌파가 안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주제로 제가 써야 됩니까? 했더니 그때 이제 고민 끝에 저한테 주신 주제가 바로 이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회계사를 하다가 금융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프라이빗 뱅커로 이직을 했는데 그래서 금융회사로 이직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거하고 금융회사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다. 쓸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일단 받았어요. 제가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네. 근데 보니까 돈 걱정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노후란 말이죠. 근데 30대 중반에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죠. 네. 또 전문직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이 넘쳐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물론 돈이 없지만, 네. 항상 돈이 수입이 있으니까 네. 전혀 걱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끙끙대면서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책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필링이 오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한 6개월을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경험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하도 답답해가지고 책은 안 써지지 출판사에서 독촉은 하지 걱정은 하다가 이제 제가 결정 내린 게 파고다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한번 노인의 삶을 취재해보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 생각하고 너무 많이 틀린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거기 할아버지들이 많을까요? 할머니들이 많을까요? 할아버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할머니들은 별로 안 계세요.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 할아버지들만 본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할머니도 간혹가다 계세요. 이제 계시는데, 비둘기도 많고요. 이제 모기를 주는데,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랑을 많이 하세요. 할아버지들이. 자식 자랑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젊었을 때를 추억을 하시면서. 왕년에요? 왕년에 내가 어땠다. 왕년에 자기가 대기업 총수를 가르쳤었다. 왕년에 박모 대통령의 친구였다. 만주벌판을 이 말을 타고 뛰어다녔다. 그렇게 하시면서 왕년에 내가 첩이 몇 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맨 나중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배가 고프다. 결론적으로. 지금 비참하다. 자식들 눈치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자신들은 비 오는 날이 너무나 싫다. 왜요? 왜냐하면 파고다 공원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예. 집에서 며느리 아들 눈치 보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이
천안, 서울에서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여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왜 전철값이 무료구나요. 전철값이 아마 3, 4천 원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무료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보충하기 좋고, 그러니까 갔다가 반드시 저녁 되면 꼭 돌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시잖아요. 네. 근데 사 먹을 돈이 없는지 하여튼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파고다 공원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20일 출근하시는데, 하루에 5,000원 정도 있으면은 너무나 행복하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5,000원 곱하기 20이라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가진 10만 원과 그분들이 갖게 될 10만 원의 가치는 너무나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가셨는데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됐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 집에 한번 놀러를 갔는데 친구가 이제 삼성전자에 과장으로 있는 친구였는데 친구 32평짜리 전셋집을 갖다 마련해서 친구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네. 가서 놀러 가서 친구들 술도 먹고 이제 재밌게 놀다가 9시 정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제 현관문 소리가 나는데 현관문을 열고 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 친구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친구 와이프도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친구의 아버지가 뭔가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뭘 사갖고 오셨냐면 전화기를 사갖고 오셨는데 KT에 가면 KT에서 드리면 세일즈를 막 열심히 하니까 한 15만 원짜리 전화기를 팔고 계좌입금을 하라고 뭘 주셨나 봐요. 근데 그 계좌입금하라고 한 그 쪽지를 며느리한테 주니까 며느리가 지금 술 한잔 하고 그러니까 핀잔을 줬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는.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다가 큰 소리가 난 겁니다. 전 근데 그 사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친구 아버지는 제가 옛날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놀러 갔을 때 그 집이 아주 부유한 집이었는데 제가 놀러 갔을 때 추석날 저한테 7만 원의 용돈을 주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친구네 집에 얹혀 사는 상태가 됐고 친구가 먹여 살리는 상태가 됐는데 친구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눈물을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은 모른다. 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참 안 돼 보였어요. 안 돼 보였는데 그 아버지의 한 20년 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7만 원을 용돈을 주시던 분이었는데 지금 15만 원이 없어서 자녀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역시 이거는 노후의 삶이라는 거는 20, 30년 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 상태의 삶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다. 지금 10만 원과 그때의 10만 원은 틀리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봤을 때 그분한테 10만 원이 과연 꾸준하게 10만 원씩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노후의 현실을 바로 잘 알고 지금도 준비하자는 취지로 저도 이제 그때 확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35세 직장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제 자신을 감정이입해서 정말 잘 써주더라고요. 글이 쫙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 여러 캐릭터가 나옵니다. 저도 보니까 거기에 별로 좋지 않은 캐릭터 중에 제가 한 명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도 사실 제가 오득성 팀장님 제 이름은 고우성인데 인척하기 전에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오늘 여기 방청객에 오신 분 중에 한 명이 이분도 제가 보기엔 전혀 이런 노후하고 제 관계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이분이 이 노란 책을 읽고서 저한테 이걸 읽고서 본인이 진짜 마음이 딱 삘이 와가지고 이런 개인 연금이라든지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서 이 책 정말 괜찮구나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재테크 포럼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오늘 선정 드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집이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맨 왼쪽 상단에 부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제목이 지금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재테크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네. 대박이 터지는 재테크 비밀이라든지 네? 돈이 마르지 않는 일 쓰지 말고 돈이 펑펑 넘쳐나는 재테크 비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문구에 이유가 있죠. 네. 이 책은 부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네. 예. 절대로 부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저는 지금 PB 쪽에서 일을 하면서 제 고객들의 평균 재산은 1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한 책이 전혀 아니고, 서민들, 일반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마르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썼고,
평생 대박이 터지는, 저는 그런 말을 좀 싫어하고요. 네. 제 책의 두 번째 책에 보면 부자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통계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100명의 25세 남성이 열심히 일을 해서 40년 후에 65세가 됐을 때 그들의 재정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를 통계 수치를 보여줬는데 그들 중에서 10명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고 네. 27명은 죽었고 63명인가요? 63명은 재정적으로 안정 상태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빈곤한 상태거나 어려운 상태거나 정말 처지가 곤란한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10%. 근데 그 중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자, 제 고객들을 봐도 그렇고 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 운도 따라야 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길은 1명밖에 안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도전을 한다 이 말씀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이런 분들도 봤어요. 전세금을 빼서 중국 펀드에 몰빵하시는 분들, 네. 월세로 옮기고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너무나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재정적인 안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책에는 재정적인 자유로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죠. 저도 그 책을 맨 처음에 읽었을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야 부동산 투자해야 되겠다.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재테크 쪽에서 전문가가 된 상태에서 뒤돌아본다면 저도 많은 실패를 해보기도 하고 뒤돌아본다면 이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먼저 재정적인 성공보다는 재정적인 안정부터 취한 다음에 그 10%에 들어간 다음에 1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버는 수입이 무한정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무한정 벌 수 있다고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수입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그 수입으로 꾸려나갈 우리의 재정 상태, 가계부는 한정된 상태로 우리가 규모 있게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마르지 않는 재테크의 비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책을 읽으면서 진짜 부자라는 용어가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저께 사실 어저께 이제 인터뷰했는데 그러면 저도 끝나고 나서 느낀 게 저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후 재테크 하는 거나 일반 사업하는 거나 아니면 일반 다른 걸 하는 거 다 유사한 것 같아요. 방법론은. 지금 너무 과욕하지 말고 분수를 알고. 오늘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이런 재테크나 노후 이런 거는 전혀 꽝인 사람이거든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또 여기 많은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좀 짧지만 한번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핵심만 한번 여러분들 느낀다면은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요즘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네. 도대체 어떻게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어려운 수치가 나오는데 저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직시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이 수치를 보고 아무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신문에 맨날 나오는 기사인데 초고령화 사회 이걸 보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총 인구 중에서 노인을 갖다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초록색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의 인구 구성 비율이 지금 현재 수준은 한 10% 남짓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그분들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20% 정도 되는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다, 65세 이상이다라고 보는 게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고령화 쇼크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내용이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970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 하면 15세부터 64세 인구를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들 17명이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여 살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세금과 국민연금 내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던 것이 2003년도에는
한 8명이서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만큼 노인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2030년이 되면 2.8명이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5명 중에 1명의 노인이 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네. 그럼 2.8명이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린다. 그럼 2.8명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겠죠? 세금도 많이 뛰겠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편하니까 암담하던데. 자, 지금은 제가 5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100만 원의 세금과 공과금을 뗍니다. 그리고 400만 원을 가지고 가처분 소득으로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제 아들은 30대가 되면 500만 원 월급 받으면 250만 원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네. 세금으로, 국민연금으로,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로, 또 요즘에 생긴 노인 요양 장기보험 그런 것들로 각종 명목으로 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본이 그렇습니다. 제가 요번에 일본에 한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일본에 있는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일본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세금이 많았어요.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하니까 네. 욕을 하더라고요. 일본 정부를. 너무 갈려짓다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뺏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일정률로 한 20% 수준까지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 세금까지 들어가니까 돈을 잘 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 50%를 국가에 뺏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년을 앞선 인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렇다면 20년 후에 2028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제 아들과 저의 관계를 본다면 제가 그때가 돼서 아무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2028년이 됐다. 그래서 아들아 나한테 용돈 좀 달라. 지금처럼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은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저기 이미 국가에 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왜냐면 걔는 500에서 250 국가에 납부하고 250 가지고 살기도 벅찬 거예요, 걔도.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노후를 의지하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이건요. 불가능하겠네요, 비교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런데 특히 2025년부터 2035년은 저는 암흑의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후, 20년, 네네. 30년. 왜냐하면 저출산 사회잖아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도 계신데, 애기 낳기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명까지 떨어졌잖아요, 1명. 가임 여성 1명당 1명밖에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낳는 기간이 지금 쌓였어요, 이미. 우리는 이미 정부가 이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 빈 시기가 한 10년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제 이걸 높여가지고 유럽 수준으로 1.5명 수준으로 빨리 높여야 되는데, 높인다 해도 이 기간은 빈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이 책이 이제 저도 막 많이 팔리니까 이제는 돈 그런 것보다도 저는 국민적인 운동을 벌이고 싶어요. 네. 모두 다 노후 준비하자. 개인적으로. 정말 이건 절실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책의 제목이 또 노후 30년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면 저는 남자니까요. 평균 수명이 지금 75세? 네. 그러면 저는 제가 60세까지 한다. 전 더 할 것 같은데 60세까지 한다 쳐도 15년. 만약에 또 80세 중이라도 20년. 네. 20년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30년, 노후 30년이라고 하셨는지 네. 이유가 뭔가요? 일단 우리 통계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 경험 생명표가 이제 10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73년, 83년, 2093년, 2003년 제가 놀라운 수치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수치는 우리 평균 수명을 따져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7살을 오래 살더라고요. 항상 평균 수명을 따져봤을 때요. 7살을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올라가더라도 항상 여자가 7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시고 싶으면 7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자,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거는 10년마다 신기하게도 수명이 4년씩 연장이 됩니다. 신기해요. 4년씩 연장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수명은 계속 연장이 된다는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의학 기술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네.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통계치를 본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57세에 은퇴한다는 게 보통 우리나라 통계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57세. 은퇴라는 거는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거, 평균적인 게. 그러면 우리 남성들이 생각하죠. 에이, 뭐 노후 그냥 대충 때우면 되지.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57세부터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만 따진다면 74세까지 한다면 17년이죠. 네. 그 17년에다가 자, 여자가 우리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인도 노후 준비시켜야죠. 네, 네. 그럼 부인이 7년 더 오래 산다고 그랬죠? 그럼 27 더하기 17 하면 24죠. 네. 거기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보통 결혼할 때 3살이 어리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27이잖아요. 그 평균 수명 증가를 따져보면은 3, 4년 증가한다면 30년입니다. 노후기간 30년은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후기간 30년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30년 기준이든지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게 어느 정도 개요는 잡혔고요. 자, 그러면 노후 준비인데 도대체 노후 준비하는데 우리가 얼마의 돈이 도대체 필요할까요? 네. 먼저 정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네. 한번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쪽지를 한번 보내셔보셨어요? 쪽지를 한번 여러분들 얼마의 돈이 노후까지 아까 노후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업 단위가 나오겠죠? 네. 한번 쪽지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안사영님 20억, 배병호님 15억, 15억이 맞네. 20억, 15억, 6억도 있고요. 네. 30억, 10억, 16, 많이 근사한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네. 여러분 됐습니다. 자, 이제 네. 한번 정답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수준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어떠한 원하는 생활의 수준. 그러니까 가령 또 지금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30살이라면 은퇴를 60세로 본다면 30년 후에 은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틀려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드린다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은퇴 자금이 6억이다, 7억이다, 10억이다 얘기를 하면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필요 없다. 계룡산 밑에 가면 50만 원씩만 주면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곳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5,000원짜리 밥을 우리가 부부가 같이 먹고 산다고 쳐도 2명이면 10,000원이지 않습니까? 3끼면 3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1년 20년이면 얼마냐면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1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자, 20년만 잡았을 때 노후 기간을 40년 치면 3억 4천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생활의 수준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틀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도시에서 사느냐, 농촌에서 사느냐에 따라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계 수치에 이런 게 있어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90%가 노후가 됐을 때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10%만 떠난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사는 곳 떠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떠납니다. 쬐끄만 집에 살더라도 강남에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것처럼 우리가 노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는 것만큼 만만한 주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노후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평생 쓰는 돈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 아주 최소 평균적인 생활을 한번 가정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먼저 가족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4인 가족 기준으로 친다면 30세부터 4인 가족이 산다고 치면 30년 동안 가족 생활비가 월 220만 원 생활비로 친다면 한 7억 6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두 번째, 노후 생활비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주택 마련비를 우리 광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라도 광주 평당 7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쳤을 때 33평짜리 아파트면 2억 3천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집이 뭐 필요 있냐? 월세 살겠다. 뭐 50만 원짜리 월세 산다고 한번 쳐볼게요. 55년 동안 3억 3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억 3천보다 더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집은 비용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집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생각하면 조선일보 자료에 의하면 뭐 한 명당 사교육비 포함해서 2억 5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수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EBS 자료 사용해 볼게요. EBS 자료 보면은 1억 들어가거든요. 2명이면 2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후 생활비 그냥 단돈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평생 필요한 자금 계산해 보니까 1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럼 평균적인 4인 가족 연봉을 생각해 보니까 한 3,7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자료, 그러니까 올해 자료를 보면 3,700이라고 하는데 4천만 원이라고 치고 30년 일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4, 3, 12, 12억이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평생 15억을 써야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가 버는 돈은 12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느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생활비도 오르고 급여도 오르는데 왜 그거를 왜 연관시키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서민은 물가 상승과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릅니다. 보통 서민들은 저축을 못해요. 벌어서 쓰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 이 분석은 쉽게 분석한 것으로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보세요. 15억을 써야 되는데 3억, 그 12억을 벌어요. 얼마 부족합니까? 3억 부족하죠? 그 부족한 자금이 저 노후 생활비예요. 딱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30세부터 60세까지 열심히 벌어서 별거 쓰고 때론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아서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벌어서 보너스 타서 대출 갚고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 60세가 되면 돈이 수입이 떨어지고 지출은 계속 발생하겠죠. 발생하는 비용이 뭡니까? 노후 생활비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개미와 배짱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겨울철 추울 때를 대비한 개미처럼 지금 수입이 있을 때 지금 대비해야 되는 게 노후 준비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40대, 50대에 가서 말씀드릴 주제가 아니라 30대, 20대 수입이 있는 시점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1조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일정 부분을 떼서 지금부터 적립을 해서 나중에 모자란 저 노후 시기를 대비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여기서 월 100만 원이었는데요. 아까 부부라면은 200 돼야 되는 거 아니면 6억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6억 되는 거죠, 이렇게. 부부라면은. 그렇죠. 쉽게 그냥 3억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 지금 이제 노후 자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 자금만큼 어떻게 보면 부족한 현실인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사실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제가 이거 참 무지했구나. 이런 사업이나 비즈니스에만 제가 막 거기는 생각을 하고 실천도 하고 막 했는데 정녕 어떻게 보면 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인 이 돈 이거에 대해서 부자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저희 보통 저도 그렇게 하네. 저희 부모님도 지금 살아계신데 부모님들은 이런 거 옛날에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노후관리, 노테크, 노후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 잘 사신 것 같아요. 잘 살았죠. 저는 근데 왜 갑자기 이어서 요새 이렇게 하는지. 그때는 집안채 사면 다 끝났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왜 아닌지.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 구조가 바뀌고 부모님 때하고는 확실히 틀려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93년도에 제가 어떤 제 고객 중에 한 분인데 93년도에 3억을 가지고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포스코에서 명의퇴직 하신 분인데 자, 그 당시에 3억을 가지고 또 모아놨던 돈 2억을 합해서 5억 가지고 이제 은퇴를 즐기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리가 15%, 14%, 15%였습니다. 자, 그러면 14%였다고 치면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5 곱하기 14%. 9천만 원이죠? 아주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IMF를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을 겪는데 자신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20%까지 올랐잖아요, 금리가. 그럼 5, 20, 연봉이 1억으로 오른 겁니다. 룰루랄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났던 시점은 2004년도. 그때 금리가 4%였습니다. 5, 4, 20. 연봉이 2천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돈을 버는 게 어려웠지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고금리로 굴러가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돈을 모아놨으면 그걸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금리가 요즘에 오른다고 하지만 제한적인 금리의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저성장 사회에 돌입했기 때문에 금리의 밴드는 10% 이내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돈을 버는 건 쉬워요.
눈높이만 낮추면. 그런데 이거를 운용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전에 집에다 투자해놓으면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집에 투자한다고 집값이 오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집값 하락이라는 주제가 크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서 미국 집값이 평균적으로 20%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1년 동안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자, 어떤 사람이 1억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노 대기업에 다니는 대리였는데 1억을 가지고 있다가 2년 전에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로 했어요. 2억을 빌렸어요. 여러분 1억당 이자가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60만 원,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억을 빌렸으니까 120만 원, 140만 원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자, 집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면 이것이 올라주면 10%만 올라주면 3천만 원의 이익이 생기니까 이자 비용을 갚더라도 남는다. 레버리지 효과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샀는데 근데 10년 후에 집값이 만약에 33%가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작년에 20%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집값이 얼마가 됩니까? 2억이 되죠? 그러면 자기 돈 1억이 날아간 겁니다. 깡통주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거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30대, 40대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건데요.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낸 거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10년치 이자가 얼마예요? 거의 1억 4천 정도를 낸 거예요. 그러면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자금을 날려버린 겁니다. 자기 자금 1억 날리고 2억 5천 이자 비용에 대한 대가를 남기고 저는 그 100만 원, 120만 원이 노후를 위해서 투자될 돈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월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거를 은행에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집값 하락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노후에 먼저 투자하는 게 1순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자 그 120만 원을 우리가 뭐 이런 수익률이 보통 그 펀드가 뭔가는 수익률이 한 10%, 연 10% 나는 데다가 네. 꼬박꼬박 이자 내지 않고 네. 부었다면은 네. 그것이 10년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2억에서 2억 5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지금 아까 20대, 30대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20대, 30대 전혀 그런 지금 40대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조금 들까 말까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도 20대, 30대로 예. 있는데, 노후 준비는 보통 이제, 40대나 그때부터 하면 되지. 네. 하는데, 왜 그걸, 아까 20대, 네. 30대 하셨어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일단 40대, 50대이신 분들도 좀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제 지금 말했지만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빨리 시작해라. 그 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꼭 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그럼 난 늦었네. 네. 근데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볼게요. 은퇴 시점에. 지금 현재 물가 기준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각각의 나이별로 필요한 자금이 몇 년 후에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령 25세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가 필요할 거고 45세인 경우에는 6억 7천 정도가 필요하겠죠.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한다면. 자, 그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 얼마씩 매월 불입해야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45세이신 분들은 333만 원씩 10년 동안 불입을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10% 펀드가 10% 나오기도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25세이신 분들은 단돈 59만 원만 좀 길지만 30년 동안 꾸준하게 불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젊을수록 월 부담해야 될 금액은 줄어든다.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그러면 한 젊었을 때 한 250만 원 버시는 분들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만 은퇴 상품에다가 꾸준하게 불입하시면 은퇴 준비는 된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그다음부터. 홀가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작지만 먼저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네. 정기적으로 불입을 하면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예, 예. 그걸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복리의 마술이라 그렇죠.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복리의 마술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저도 사실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책에 나오는 이제 예를 보니까 정말 피부에 와닿던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해요. 네. 그런 커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보통 카페 라떼 같은 거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책에 나오는 건데요. 4,000원짜리 커피를 안 마시고, 그거를 그냥
안 마시고 그 4,000원을 맨날 이렇게 여기 불입을 한다면, 그러면 4,000원이면 5일이면은 일주일에 4,000원이면 2만 원, 4주면 8만 원이니까 한 달에 8만 원만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커피 죄송합니다. 여기 스타벅스 관계자가 있으면 미안한데 그거를 4,000원을 안 마시고 커피를 안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8만 원씩만 매달 불입하면은 그것이 30년이 지난 후에 지금 20대라면 30년이 지난 뭐 30, 40, 50대 그때 때 얼마가 됐을까요? 여러분 쪽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답 맞히시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한 연 수익률이 10%라고 봤을 때요. 연 이자 이율이 복리로 해서 10%씩 계속 가산된다고 했을 때 연 10%씩 매년 10%씩 복리로 된다고 했을 때 30년 뒤에 스타벅스 커피를 하루에 4,000원짜리 한 잔 안 마시면은 그 부었을 때 30년에 얼마가 됐을까요? 맞히신 분 책 한 권 드릴게요 지금. 네. 맞히기 힘들겠죠. 안광일 씨, 네. 1억 5천만 원. 네. 아닙니다. 유현순 씨 10억. 네. 아니 10%는 복리가 너무 많고요. 네. 지금 신송섭 씨가 2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제 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2억이에요. 2억이거든요. 네. 네. 그 신송섭 씨 거의 그 스태프한테 그 메일로 쪽지로 그 본인 주소하고 이메일 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거든요. 대단한 거죠. 저도 이제 2억인데 중요한 건데 네. 4,000원씩 만약에 하루에 4,000원 20일만 한 달에 20일만 4,000원씩 절약하면 8만 원이잖아요. 네. 그것만 절약해도 얼마라고 그랬습니다. 2억이죠. 네. 그럼 이 머니트리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4,000원짜리 하루에 하나 심었어요. 땅에다. 그러면 나중에 머니트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8억으로 만들고 싶으면 4개만 심으면 되잖아요. 4,000원짜리. 그렇죠. 그러면 뭐 스타벅스 4번 안 먹으면 되겠네요. 카페 저 스타벅스 뭐 담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절약하시면 되겠죠. 예. 그 여러분도 근데요. 그 만약에 그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좀 재테크에 별로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수익률 뭐 8% 10%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그 돈을 잘 굴린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굴린다는 표현 뭐하지만 정말 그것의 달인이 워렌 버핏 아닙니까? 워렌 버핏 이분이 그 평균 수익률이 한 20%인가요? 25%인가요? 연 평균으로 했을 때. 한 25% 됐죠? 예. 워렌 버핏이 스타벅스 커피를 하루에 4,000원짜리 안 마시고 그분이 그거를 넣었다면요. 3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연수익 25% 했을 때는 38억이 돼요. 38억.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게 38억이 되는 거예요. 50대 때. 워렌 버핏이 그때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결국, 일찍 시작하기 좋은 게, 결국 이게, 이 지수함수라고 하나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면은, 요게, 10년 때까지는 별로 안 되지만, 10년 지난 이때부터는 이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무섭게 되는 거죠. 저기 변곡점이거든요. 네네. 저 변곡점까지 갈 때까지 이제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종잣돈 만드는 기간인데, 저기만 통과하시면, 이제, 올라갑니다. 네. 거기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게 한국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노후자금. 그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건 우리 우선순위가 자녀교육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녀교육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네. 그 다음에 노후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자녀교육비가 왜 자꾸만 노후책에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그 다음에 50대 초반 분들 같은 경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교육비 때문에 내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한번 자녀교육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자녀교육비 지출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100만원, 200만원씩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자녀교육비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강사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 어려운데, 근데 저는 제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녀교육비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노후 준비다. 그 100만원, 200만원 떼서 될 수 있으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성분들은 찬성해요. 맞다. 우리 부인 왜 이렇게 그 영어 학원에다 돈을 갖다 주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저한테 박수를 보내셔요. 근데
여성분들은 맨 처음에 고개를 끄덕이시긴 하는데 모성애가 지극히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한번 저한테 뒤돌아서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한번 너도 자녀 키워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너무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 고객이 아니라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편지가 한 번 왔습니다. 이메일로. 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 그다음에 재수를 하고 있는 기숙사 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딸을 갖고 있는 엄마입니다. 50대 초반. 강사님 강의를 너무나 잘 들었어요.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실제로 자녀 교육비를 떼서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책을 알려달라 그러시길래 제가 무슨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원칙으로는 노후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3개월 후에 답변이 왔어요. 이메일의 제목이 뭐냐면 강사님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줄였지?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자 그분의 답변이 자 우리 아들을 군대 보냈습니다. 군대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이 전문가로서 이 고개가 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진짜 이 자녀교육의 현실이 이런가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정말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정말 잘하셨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자녀교육비를 줄여서 하여튼 노후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데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자녀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녀교육비 줄이기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올인하다가 자녀가 커서 우리 노후 준비를 안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의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 벌어서 250만 원 국가에 내고 25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애들한테 얹혀 살게 되면은 자녀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자, 그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29년의 부양기간, 돈을 버는 기간 동안에 나를 부양하기 위해서 26년을 봉사해야 됩니다. 3년만 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최선의 자녀교육비는 저는 뭘까요? 노후준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교육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준비 자녀교육비. 노후준비가 자녀교육비다. 두 번째는 미래의 자녀교육비입니다. 현실의 자녀교육비가 아니라 미래 대학교를 위한 자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세 번째가 현실의 자녀교육비. 우선순위는 첫 번째 노후준비, 두 번째 미래의 자녀교육비, 세 번째는 현실의 자녀교육비다. 다만 얼마라도 줄여서 우리 한번 준비해보자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읽으면서 뭐 이렇게까지 야박할 필요가 뭐 있나 생각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가만히 보면 논리적인 게 어차피 지금 그 자녀교육부 나간 지출하는 것은 제 수입에 안 맞게 어떻게든 제 노후에 들어갈 돈을 제가 미리 땡겨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어디서 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지 않는 한 결국 저는 궁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애가 저를 버리지 않아서 애한테 얹혀 살아야 되거든요. 현실이. 네. 그러면 그게 보면 애한테 더 못된 나쁘게 되는 거죠. 애한테 부모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야박한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번 주말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한테 네. 애가 고등학생인데 애한테 이거 읽으라고 그러고서 애하고 야 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다. 네. 이걸 좀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외국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녀들이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신한테 투자하는 자녀교육비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자녀하고 저도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예. 저는 이제 자녀분들하고 여기 부모님들 계신다면은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애들이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노후를 왜 준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봤는데, 그럼 실제 어떤 해답. 네. 해답이 정답이 딱 없어서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기로 하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수립하고 빚을 갚아야 된다. 말은 쉽지만 이 빚이란 게 다 저도 이제 빚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지금 주택담보대출, 카드빚, 차, 마이너스 대출 네. 이런 빚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될까요? 자, 이런 빚들이 있는데 이 빚이 제가 이제 노후책에 빚이 들어오는 경우는 제 책이 처음일 거예요. 근데 빚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현실 재테크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빚이라는 주제를 넣었는데, 자,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빚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한 2억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빚이 있다고 치면 2억 5천이죠. 자, 그러면 8%짜리 이자를 쓰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매년 2천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2억 5천에 10년치로 우리가 원금을 상환한다면 2,500을 상환하는 거죠. 네. 그럼 원금 2,500과 이자 2천만 원, 4,500을 계속 은행에 내는 거죠. 빚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이 어렵게 노력해서 소득을 벌어가지고 가질 수 있는 자산을 미리 가질 수 있는 세대예요. 무엇으로? 빚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빚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부분의 우리 가장들이 그 정도의 빚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적게는 뭐 규모가 적다면 좀 적겠지만 네. 그런데 4,500이 빚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갔을까? 맨날 부부하고 싸우는 거죠.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잘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빚을 한번 나열해 보시고 내 자산을 한번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갚아나가야 될지 먼저 강구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빚을 먼저 갚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저축할 여력이 생기고 은퇴에 준비할 돈이 생깁니다. 그럼 빚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제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작은 빚부터 갚아라. 이자율이 비싼 빚부터 갚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인데 작은 빚부터 갚아라. 왜냐? 승리의 만족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빚이 여러 가지면 정신이 사나워서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작은 빚부터 쳐나가시면서 이제 빚을 갚아나가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70대 30의 법칙이라는 걸 제 책에서 말씀드려요. 이 두 번째 이야기 책에서. 네. 뭐냐면, 빚을, 우리가 100만 원의 여윳돈이 있어요, 매월. 그러면 빚을 다 100만 원씩 다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30%는 자금이나 여러 가지 보장자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금융자산을 만들어 나가시고, 나머지 70만 원 가지고 빚을 갚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100만 원을 저 빚을 다 갚아봤거든요. 또 빚은 계속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한 6개월 해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또 갑자기 병이라도 걸리거나 위험 상태에 빠지면 다시 또 빚을 지는 거죠. 네. 우리 빚 잘 질 수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거 클릭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돌아오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30의 법칙으로 금융자산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빚을 없애나가는데 작은 빚부터 격파해가지고 꾸준하게 격파해 나가셔라. 그러면 빚을 갚아나갈 그 100만 원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100만 원 만들기 위한 건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산. 꼭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플러스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고요. 직접 써보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플러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자,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지금 가계부를 직접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yes,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아니면 가계부 안 쓰신 분들은 no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보기로 하죠. 안 쓰니까. 자, 가계부 쓰신 분들 yes, 안 쓰신 분 no 눌러주십시오. 노가 많네요, 현재까지. 여러분들 좀 있으면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5초만 저 해볼게요. 가계부 쓰신 분들 yes, 1년 한번 쓰신 분들은 no입니다. 네. 여기 쓰시는 yes, 아닌 분은 no라고. 솔직하게 해주세요. 이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자, 2초. 네, 그만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그만해주세요.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떤지. 보시죠? 네. 지금 가계부를 쓰신다는 분이 22%, 안 쓰면 39%. 거의 2배네요. 생각보다 많이 쓰시네요. 근데 이거는 네. 1년에 한 번 쓰시면서 할 수도 있죠. 네. 저는 제 와이프도 가계부 쓰게 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네. 제 와이프도 설득하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도 가계부 안 씁니다. 네. 저는 매일 쓰지 않아요. 네. 예, 매일 진짜 안 쓰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써요. 저는 예산을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내에서 생활하는 거를 습관화하고 있고요. 가계부는 그 예산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저는 맞춰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각각 매일 쓰실 분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쓰실 분들, 한 달에 한 번 쓰실 분들, 모두 다 그렇게 다 쓰셔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힘들어요, 진짜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각자 정하시고요. 엑셀 시트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저는 엑셀 시트로 정리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건 남한테 이렇게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전자가계부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면서
통장에 찍히거든요. 그걸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셔서 수입과 지출을 예산을 짜고 그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가계부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수준에 맞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읽으면서 사실 사업하는 데서 항상 현금흐름이라든지 그걸 파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업하는 데도 그런데 개인 생활하는데도 너무 무지했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네. 주말에 가계부를 쓰려고 그럽니다. 와이프가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자산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3대 자산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주식, 예금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고요. 먼저 3대 자산을 준비하기 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수입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을 버시던 200만 원 버시던 300만 원 버시던 그 수입은 우리 신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주셨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 100만 원, 200만 원 중에서 미래에 벌지 못할 기간을 위해서 미리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떼놔야 된다는 게 저의 지금 개념인데요. 그래서 수입의 목적을 깨달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빚을 없애세요. 반드시. 제가 경험한 건데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약속한 건데 한번 제가 예언하건데 여러분 수입이 2배에서 4배 늘어납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빚이 없는 사람은. 부자들의 철칙인데 부자 고객들을 제가 겪으면 느낀 건데 빚이 한번 다 없애보세요. 그리고 한번 시작해보시면 새 출발해보시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또는 줄이고 있는 30대 70의 법칙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만드셔야 될 자산은 보장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제 수입을 지금 막 벌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입에서 한 5%에서 8% 정도는 보장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보험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요. 두 번째는 은퇴 자산입니다. 은퇴 자산이라는 거는 아까 개미와 배짱이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을 대비해서 지금 소득이 있는 기간에 자기 소득의 15%를 떼어가지고 은퇴 자산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보험인지 뭔지는 제가 지적을 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5%를 떼서 금융자산으로 준비하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왜 15%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노후자산을 계산해 보니까 15%를 떼서 매달마다 적립을 했을 때 안정적인 노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15%. 또 15%는 미국 책에도 써 있습니다. 15%가. 네. 수입의 15%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은퇴자산. 이 두 가지를 하고 계시다면 5%의 보장자산과 15%의 은퇴자산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빚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재정적인 안정으로 접어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 적격자가 된 거예요. 투자 적격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다음에 할 거는 재정적 안정에 도달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실 건 뭡니까? 재정적 자유로 가셔야죠. 그냥 그 다음부터 하실 건 투자 자산입니다. 네. 투자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집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재테크 서적에는 다 집 마련이 30대에 가장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론들이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 마련을 하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교육비 마련. 미래의 자녀교육비 마련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유자금 마련. 여러분 인제 여유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빚이 많으신 분들도 펀드 투자를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럼 펀드 투자를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요. 화끈하게 돈 벌려고요. 뭐 인생은 한 방이야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목적이 없는 거죠. 자기 수입에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이끄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와 은퇴와 보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유자금 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재정적 자유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가 오늘의 얘기를 다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여러분들 쫙 나오면 여기 투자자산하고 은퇴와 보장은 거의 머스트죠. 우리가 이거는 2단계를 먼저 거친 다음에 2단계가 다 되신 분들이 요 3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걸 다 혼동을 하는데 아까 진짜 우리가 버는 그 돈, 수입의 목적을 생각하라. 이런 어떤 철학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되게 고민이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전 너무나 와닿았는데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꼭 좀 항상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니라 마음속에 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목적 없는 재테크인데
실제로 우리 일반인 생각할 때는, 고소득자, 외국계 연봉 이런, 고소득자가 이런 재테크나 노후 관리 잘할 수 있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말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예측이 맞을 것 같아요? 잘 안 맞아요. 그 사람들 말 믿으면, 또 저도 핍인데, 제 말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고객들한테도.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한번 예를 들어 2007년도 초반에 저 일본이 되게 잘 나갈 줄 알았어요. 2007년 초반에. 2006년도 12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일본이 다시 떠오른다고 막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 모건 스탠리 다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참 경제 똑똑한 사람들의 예측은 틀리기 쉽다는 걸 느끼게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회계법인에 있을 때 회계사들을 많이 같이 동료로 두고 있는데 빚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대기업 잘 나가시는 분들, 외국계 계시는 분들이 빚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봉은 1억씩 5년 동안 받아서 5억을 받았는데 실제로 남은 돈은 없고 마이너스만 차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자, 그 중에 대부분의 이제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되니까 돈을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데,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버는데, 이거를 소비와 원금 손실로 투자를 또 잘못해서 950 날렸어요. 50만 원밖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절약하고 아끼고 정말로 원금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100만 원을 투자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비겠죠, 비. 네. 인생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봐요, 저는요. 수입을 많이 벌어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나왔는데, 시간의 카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들한테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 여러분들, 시간의 카드를 딱 꺼내서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간을 활용해서 저 B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A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소비를 줄이시고, 빚을 줄이시고, 원금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더 많은 씨앗을 뿌리셔가지고, 정말 제가 쓰기 싫어하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 같은 40대도 시간의 카드 아직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앞으로 100살까지는. 100살까지는 예,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까 그 스타벅스 비율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000원을 아껴도, 4,000원 아껴도 아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38억을 버는 거고, 되는 거고, 아니면 일반인 사람도 몇 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여기 이 50만원의 차이, 이 사람과 A와 B 50만원, 아까 스타벅스 커피는 한 달에 8만원 아닙니까? 근데 이건 한 달에 5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세요. 50만원씩 이 차이가 20대나 30대 초반부터 난다 시작하면은 이거는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나게 되겠죠. 50대, 60대 때. 아주 심플한 계산인 것 같아요.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 이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오늘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질문하신 분들은 미리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그 질문 나오기 전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통 우리가 수익률이 10%, 5%다 펀드가 어디 가는데 요새 펀드도 중국 펀드 잘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네.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예. 원금 보장성 예금 같은 거, 네? 근데 그거는 세후 3%, 2%밖에 안 되지만, 네. 펀드는 물론 수익률이 좋지만, 원금이 날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때에 대한 어떤 대안이랄까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투자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준적으로 5년 이내에 쓸 자금이거나 그렇다면 5년 이상을 투자하실 수가 없다면 펀드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본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한 펀드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바른 펀드라면 우리 국내 주식형 펀드라든지 그러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펀드라면 자본시장이 성장하는 한 반드시 펀드, 주식시장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부침은 있겠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요즘처럼 이렇게 막 20%, 30% 떨어지는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변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변동성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현상을 착시하게 되는 거죠.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계속 떨어지지 않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평화가 깨졌을 때, 전쟁 났을 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자본시장은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 시대에 230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930년도에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도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회복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마다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 투자할 우리 그 노후자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펀드의 비중,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왜냐면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불입을 하면은 네. 이거 순간적인 어떤 이런 변동에 하고 상관없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자, 그 시청자 중에서 이태현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하죠. 예, 신용카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빚이 많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없애시는 게 좋아요. 빚. 아까처럼 이제 빚이 많다 적다를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자기 소득 대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소득 대비해서 40% 수준 이상의 빚을 갖고 있다. 원리금을 포함해서. 그러면 300만 원 벌고 계시면 120만 원 이상을 빚을 갖고 계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예, 뭐 체크카드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예금 잔액 내에서 하시는 게. 왜냐하면 통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30%, 40% 이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한 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용카드도 좋은 기능들도 있는데, 제 책에서는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그랬는데, 워낙 그 주인공이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이고요. 신용카드 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잘 활용하셔야 되니까, 한 개만 가지시고 가장 혜택이 많은 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건강 수치를 재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1년마다 건강 진단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40% 룰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자기가 원리금을 300만 원 버는데 12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그거 위험합니다. 빨리 잘라버리시고 다시 새 출발하시고요. 아까 그래서 빚 다 없애시고 그다음에 그 이하다 그러면은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태규님 저희 스태프한테 그 메일로 연락처하고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책 보내드리겠고요. 이종님 이분은 빚이 한 푼도 없는데. 부모님 생활비, 육아비에 휘청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급의 50%를 저축할 수 있나요? 하시는데. 글쎄요. 빚은 없어요. 저는 빚 한 푼 없는데, 네. 참, 그런 분들을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50% 저축할 수 있나요? 답이 없죠. 답 없어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재 이분의 현재 지출 같은 것들, 가계부 같은 걸, 예. 그거 먼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도전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제 책에서도 뭐 구체적인 답이 1, 2, 3, 4 써있으면 누구든지 저희 책을 읽고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고요.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나셨다면 한 번씩 책을 읽으시면서 예산 수립하시고 그 과정들을 겪으셔야 됩니다. 네. 자, 장세중님께서는 현재 그 4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1억을 대출 받을 때 현재는 5천만 원 집이 올라 투자를 잘했다고 보는데 이걸 팔아서 빚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하셨는데요. 아니, 잘하셨어요. 예, 1억 대출 받아서 지금, 잘하셨네요. 5천만. 그 집값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죠? 올라가는 적도 있죠? 네. 뭐, 재산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까지 제가 집을 8번 샀습니다. 7번 팔았어요. 저는 항상 1세대 1주택 하에서. 네네. 모든 평수를 다 거래해봤는데, 네. 제가 지금 분당 사는데 제 집이 지금 한 20%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예, 지금 뭐 하나 있으니까 뭐 저는 별로 문제는 없는데, 분당이나 강남은 집값 떨어지는데 사실 저쪽 강북 지역으로 올라가는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분은 잘하신 것 같고 네네. 지금부터 지금 이미 사셨으니까 앞으로 그 집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제 집값 뭐 10억이라면 20% 떨어지는데 전혀 걱정 안 하거든요. 집이 안 치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하실 건 뭐냐면 그 5천만 원의 빚을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금 문제죠, 지금. 네네. 이거, 예. 집은 뭐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집 있으니까. 자, 그리고 윤청규님께서는 펀드를 고를 때 과거 수익률보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라는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오늘 신문기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 수익률보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익률로만 따지다 보면 과거에 잘했던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되게 많은데, 또 중요한 게 요즘 펀드 회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 회사들이. 좀 된다 싶어서 테마형 펀드를 막 모집하거든요. 뭐 헬스케어다 뭐다 이렇게 물펀드다. 그러면 잘 된다고 하니까 과거에 된 것 같으니까 거기 돈을 많이 넣으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돈을 모집해 놓고서 나서 그 펀드 회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를 주요한 그 시니어 스텝에서 주니어 스텝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확 모아놓고서.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진들이 계속해서 펀드 매니저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매사,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시는 판매사의 직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로 고전적인 펀드, 그리고 꾸준한 펀드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고전적인 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한 펀드 하지 마세요. 리치 펀드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된다고 하니까 했다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중국 펀드 과거 수익률 보고 했다 힘드셨잖아요. 뭐냐면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한 흐름과 원칙을 통해서 펀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자를 만나셔가지고 같이 투자 의사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민호님께서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 봉급생활자의 경우 주택 구입과 노후 자금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뭐 우선순위 문제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자,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장점은 뭡니까?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빚 갚으시고 먼저.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자기 수입의 15% 정도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분리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15%가 부담이 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출이 많다 보면. 그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5%는 안 된다 하시더라도 다만 5%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행복해져요. 우리가 노후가 점차 막 행복해지거든요. 내가 노후에는 어디도 여행 갈 수 있고 왜냐?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안광희님께서 아주 재밌는 코멘트 하셨는데요. 돈 안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거는 뭐 방송에도 잘려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서민들 보면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떼먹는 사람, 돈이 뜯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원금 손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돈을 법니까? 그 돈이 펀드 손실 또는 이거 되게 많은데요. 아는 사람 돈 빌려줬다 떼이는 경우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책의 2장에 보면 돈의 개념에 대해서 무수하게 써놨는데 돈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잘 당합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건 본인의 잘못 때문에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저러고 떼이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돈의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안광희님, 안광희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메일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작게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 네. 무엇보다도 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기 쉽지 않고요. 저도 이제 노후가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노후를 맞이하겠죠? 저 행복해지고 싶어요. 제가 이제 호주에 잠깐 있을 때 행복한 노인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노후가 반평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60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평생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노후에 여러분들 배우자와 손을 잡고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재미있게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15%씩 불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 박수 있거든요. 맨 왼쪽에 박수 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네. 박수 치는 거 좀 하시면은 에티켓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네, 그렇죠. 가만히 누르지 마시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